과학사 첫 번째에서 이제 우선 여기 교재가 요걸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좀 양은 굉장히 두께가 되죠. 그러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람의 역사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좀 사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러면서도 좀 재밌게 쉽게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뭐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 과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존 그리빈 이 저자는 상당히 그 아주 물론 이제 천체 물리가 전공이지만은 네이처 그 에디터 역할을 몇 년 오랜 동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분야 자연, 과학 그런 것들을 잘 오버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또 이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또 역시 밸런스를 잘 갖추신 분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게 또 글도 잘 쓰셨고 추천을 하고요.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과학 이론, 과학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고요. 오늘 강의는 하대천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과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번 다 사이테이션은 못할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학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새로운 과학의 길잡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 세계에서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누구도 편할 수 없고 안 편해 불편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파악하시고 싶으시죠. 그래서 파악을 해야 현대 세계가 지는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 내릴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공감이 되고요. 또 이제 존 그리빈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은 인간 정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과학 발전이 대부분 평범하게 영리한 사람들이 선배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물이다. 그죠?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좀 더 멀리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 있었다면 그 위대한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발견을 못 하셨다가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매년 펼쳐 나가는데 그 중에 얼마나 적은 수가 자리, right time, right 포지션에 가서 바다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안을 가지면서 이렇구나 이런 것을 의미해서 이제 과학사를 좀 흐름을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철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과학혁명 이전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그 사고 체계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1500년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파악하는 것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중요할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좀 정리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 철학은 세계는 질서 정연하게 사물은 자연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 생각했고요. 또 이 자연 현상을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자연 철학의 목표다. 그래서 설명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위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냈죠. 사화 원인설이랄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물질, 이 세상을 만드는 거에 그 근본 요소는 뭘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자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관찰을 해야 되니까 관찰을 하는 거의 중요성 얘기했고 그러면서 참된 지식은 증명의 확실성에 기초해야 된다. 증명, 논리, 인식론에 기초가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여러분 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유클리드 기하를 모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본 원리 혹은 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논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 핵심 이런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뭘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1500년대 이후에 지리산 발견과 함께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관찰을 하고 그걸 설명하면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동안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중세 과학의 세대일 텐데요. 그래서 고대 과학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그게 아테네가 몰락하게 되고 그리스의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리스 과학이 쇠퇴되면서 이게 이제 과학이 같이 쇠퇴하는 그러면서 그 영향을 이제 이슬람이 과학이 이어받아서 그래서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로마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게 로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발전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그 자연 철학은 중세에 거의 잊혀졌지만 이제 로마에 남긴 요약본이나 대중서에 의존해서 이어지다가 8세기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아랍에서 그 그리스 과학을 보존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니까 좀 읽어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학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인 알마게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갈레노스의 의학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하면서 독자적으로 이슬람 문화에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에서 시작된 그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이제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확립해서 활용이 되면서 훨씬 더 수학적인 발전도 이어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세에 이제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콜라에서 기원해서 1150년 볼로냐 대학, 1200년에 파리 대학, 1220년 옥스퍼드 대학들이 생겼어요. 800년 전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요. 보면 지금까지도 그러한 힘이 느껴져요.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 뭐 좀 어떤 거 관련된 사람은 이 대학에서 뭐 꾸준히 지금까지도 강세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경제는 어떻게 약해졌을지 몰라도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대학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또 교양학부에서는 철학, 사막과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전문학부에서는 신학, 법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자연 철학의 하나로 의학에서 이제 피지션, 의학하는 사람들 피지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중세 교육과정의 이제 핵심이었던 이렇게 보니까 쭉 이어져 온 발전이 없이 유지가 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500년경에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유클리드 기하학, 갈레노스 이학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면 대략 그죠? 2000년 가까이 그냥 쭉 해온 거죠. 네. 그러다 이제 과학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존 그리비는 이 혁명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크레먼털 하는 거니까. 그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위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이란 말에 익숙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강조하진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변혁이 있었구나라는 개념으로 이 과학혁명이 1500년부터 700년 요 사이에서 이제 누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같이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해서 뉴턴까지 그래서 한 200년 되는 이 시기를 천재들의 시기라고 하고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때 어떤 생각들이 우주와 이제 역학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2000년 동안 그리스 사고 체계에 있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지적 전통이 있었고 사회적 배경, 르네상스와 지리산 발견이 있다는 이 새로운 과학이 출현하는 아주 주요한 사회적인 배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과학 전통,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나 갈릴레이가 사용한 수학적인 형식주의, 굉장히 이게 수학적인 거에 의미를 둬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 그리고 데카르트, 보일, 뉴토니안 기계론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과학 전통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들이 힘입어서 이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중세 아랍 문화에서 수용이 된 그리스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이슬람 문화에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13세기 이후에 서유럽에 다시 전파돼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힘이 됐겠죠.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됐겠죠. 그리고 수학과 실용적인 지식이 이제 사회적 위상이 이제 점차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용적인 지식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도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지리산의 발견을 보시면 이제 그 포르투갈, 스페인이 거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콜럼버스가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국왕들이 지원하게 되죠.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고대의 지식이 탐험을 하면서 새로운 관찰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과학 철학의 목표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후에 설명이 중요했었는데 이때 보면서 이제 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싹 든. 저는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그랬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년, 500년밖에 안 되네요. 저는 설명만 하면 됐어요. 왜냐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좀 더 그렇죠. 안 맞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 역사를 잠깐 옆으로 살펴보면요. 역시 지도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고대 동굴에서 많이 보이다시피 이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해왔고요. 가장 오래된 지도가 여기 기원전 2300년 옆에 있는 지도인데요. 한 4300년 됐네요. 바벨로니아 시대에 점토판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산과 그런 수로 마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질라라고 쓰였는데 그런 토지 역시 실용적인 이유로 토지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자기 소유권 주장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중요한 가능을 갖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150년에 서기 이때 이런 지도를 그렸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콜럼버스 지도인가 했는데 여기 다 지중해 다 보이고요. 여기 아랍 여기 반도 그리고 여기 인도에 섬이 좀 많긴 하지만 강이 크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러다 여기 이제 이게 뭐죠? 동남아시아 쪽에 있고 이렇게 대단히 그런 세계 지도를 그려봅니다. 로마 시대 때 역시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다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모아져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쪽에 이제는 1100년대 이드리시가 한 그린 지도인데요. 요 재밌게도 이것은 이제 북쪽이 아래예요. 역시 이제 사고에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중해고요. 그래서 아랍반도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신라라고 써있어요. 알신라. 이슬람이니까 알을 옆에 알라서 그죠? 알코올도 이슬람 문화지 않습니까? 알코올로 발음해야 된다고 혼났는데요. 기억하세요? 동쪽 여기 신라 섬 5개 배치했대요. 왜 5개 생각해봤는데 제주도
일본 4개로 우리 하나로 신라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표시한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합니다. 이시리드 1154년, 1000년쯤 됐네요. 그러다가 굉장히 현대적인 지도가 그죠? 여기 로셀리의 세계 지도 1508년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최초의 그 타원형 투영 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게 그렸고요. 경도, 위도, 좌표를 이렇게 전체 표현한 상당히 정확하네요, 그죠? 이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 지도를 좀 역시 좀 로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였구나.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처지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 시기도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주제인 우주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학년 이전에는 이제 우주관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게 단데 그걸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고 하니까 이게 지구 중심.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안 보이니까 다 먼 거죠. 그러니까 천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심원으로 다 도는 거죠. 그래서 동심청구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해와 달뿐만 아니라 5개의 행성, 아세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2500년 전에. 근데 그런 행성들하고 별들하고는 다르다 이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별들은 붙박이고 나머지 얘들은 움직이니까 자꾸 관찰하면서 뭐 하루하루 변하게 1년 단위로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던 거죠, 관찰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호기심, 호모사피엔스 이게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우리 중국에서는 두꺼비 두꺼비가 아니라 거북이 등딱지 가지고 했듯이 그래서 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성들도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구면에 고정되어 있다. 이 천구설 개념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관찰을 엄밀히 못했으니까 일정한 속도.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와서 이제 천구가 실제하다고 지상계, 천상계, 달을 기준으로 달 아래는 지상계, 달 위는 천상계. 그러니까 뭔가 거리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100년은 안 되지만 좀 지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걸 천상계는 이제 생성과 소멸과 이런 변화가 없는 그 에테르로 가득 채워진 그 지속적인 원운동을 하는 그런 공간 이렇게 상상하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달은 자꾸 변하니까 뭐야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구를 이제 가정했고요. 그 생각이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타코스 BC 310년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대략 BC 200 몇 년 후반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놀라운 것은 이제 6가지 가정을 했어요. 간단히 보면 이제 다른 해에서 자기의 빛을 얻는다는 걸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낸 거죠. 해가 강렬하니까 아마 또 그림자 아닌가? 자꾸 모양이 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구는 달 구면의 중심부에 있고 무슨 뜻이냐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해에 그림자가 생기는 게 달의 모양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음에 달의 절반 형태로 나타날 때 해와의 각거리 그러니까 달이 절반으로 될 때 해까지 이루는 그 각 달 사이즈 반이 되겠죠. 그 각도가 30분의 1 일직각 그러니까 일직각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90도에 30분의 1 한 3도 정도 되는 앵글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도 단위로 앵글 각도를 측정했다는 거죠. 그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이런 공리를 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뭐 이런 단계에서 3가지 결과를 얻어냈어요. 해와 달까지 거리도 해까지 거리는 달까지 거리보다
더 멀다, 20배 정도 이렇게 이제 추측해낸 거죠. 실제로는 뭐 400배 입니다마는 더 멀다고 이렇게 이게 정량적으로 해낸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해의 지름이 달의 지름에 비슷하다. 이게 거리가 20배면 이게 좀 비슷한 사이즈니까 사실은 더 크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거 좀 틀린 것 같지만 400배 더 커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해낸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유명한 또 히파르코스 삼각법 사인 코사인 우리 배웠잖아요. 기하에서 유클리드 기하 삼각법을 이제 창시한 사람 히파르코스. 그리고 이 사람이 삼각법 사인 코사인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그것을 표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계산기 없으니까 그렇고 요거 몇 도? 그럼 거리 얼마? 삼각법 다 써서 이게 무등산 높이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등산은 못 올라간다면 우리가 거리 알면 요 각도로 이제 딱 하면 높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용해서 달까지 삼각법으로 여기 돼요. 지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삼각법으로 지구 크기 우리는 걸어다니면 아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거리는 아니까 이 각도가 여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몇 도냐 그 가위로 사인 코사인 해보면 이게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추정을 대단한 거죠. 요 얼마 사이 이렇게 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별이 뭐 어떤 건 좀 밝고 어떤 건 좀 흐린데 그러면 저 같으면 3단계였을 것 같아. 아주 밝은 별, 보통인 별, 좀 희미한 별. 6단계를 육안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략 뭐 10단계도 하지만은 한 단계가 그 로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수 관계죠. 10배 밝으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건데 6단계야도 100만 배 밝기 차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여간 이렇게 정량적이어서 그래서 참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참 초라하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몇 단계 하셨을 것 같아요? 눈으로 이거 별을 좀 물리하셨으니까 좀 엄밀하실 것 같아요. 저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서 물리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차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이게 기울지 않습니까? 기울어서 이게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기가 한 2만 6천 년쯤 되는데 그런 세차 운동에 관해서도 이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뉴턴에 의해서 그게 왜 이런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기원 후 이게 좀 넘어왔는데요. 기원 후가 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요 알마 게스트 아주 위대한 이런 뜻이죠. 어원으로 바로 예상이 됩니까? 네, 천문학 집대성 이런 책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달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달은 지구를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별들은 이게 또 이제 행성들을 봤잖아요. 행성들이 다른 별들이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매일 가면 그 위치가 서서히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매달 보면 또 이렇게 위치가 확실히 확연하게 보이고 근데 어떤 이 별도 아까 5가지 행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역행운동도 하고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주전을 그러니까 공전을 하는데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그림에도 이제 여기 표현되는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모델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걸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위키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이트에서는 안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공전을 하는다 이런 개념, 주전원 개념. 그래서 그럼 역행운동이 설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간다면 다 순행이 아니라 가다가 여기 공전을 하니까 이때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낸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는 것도 대단한 2000년 전 사람들이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원, 이심 이런 개념들인데 이 중심을 통해서 돌지 않고 어떨 때는 가까웠다 졌다가 멀어졌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지구를 요 중심에다가 벗어나게 해서 이심. 여기서 x가 이심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이게 가능해지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제 동시심, 여기 지구의 대칭이 되는 점에 있는 동시심,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자연 현상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게 지동설, 그러니까 뭐죠? 천동설인데, 그래서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서 해석을 했다. 그게 이제 알마게스트에서 이런 책을, 아름다운 책을 그려서 썼어요. 아름답네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서 태양 중심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팍 안 바뀌죠. 왜냐하면 완벽한, 항상 우리가 진보를 이룰 때 완벽하게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정보에서 하나씩 더해가는 거면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인 법칙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설을 세우고, 그러다가 또 깨지는 게, 설명을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걸 설명할 수,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더 확대된 가설을 세우고, 이게 이제 과학 발전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냥 자연은 자연인데 그걸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관찰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코끼리 우리가 관찰하듯이 어떻게 코끼리를 완벽하게 모자할 수 있겠어요? 묘사하는 방법이 좀 더 개선이 될 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어갔는지 좀 볼 텐데요.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출신을 좀 써놨는데요. 이게 좀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카톨릭과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설을 과학과의, 왜냐하면 과학적인 설명이 어떤 종교적인 그거의 철학에 위배가 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탈리아부터 좀 떨어질수록 좀 자유로웠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그렇죠. 좀 더 자유로웠던.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이렇게 행정직한 성직자, 교회법도 하고 의학도 하고 법학을 하는, 그렇게 보입니까? 터프해 보이는데 상당히 이렇게 공부를 잘 깊이 하셨네요. 그래서 1514년도에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라는 그 미출관 원고를 작성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게 찜이 돼서 이게 코페르니쿠스 설이 오리진이 거기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과학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4시간 회의 주제를 하다 보니까 목을 많이 썼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상하게 여기 월말에 월요일날 강의할 때마다 제가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게. 그래서 이분 성격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신플라톤주의,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따져서 확신이 되고 해야 이론적인 설명이 돼야 되는 부정확성이나 이 산만함을 견딜 수 없어 했대요. 저는 그런 걸 잘 견딥니다. 그래서 반면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1514년에 자기가 이런 원고를 써놨는데 이게 뭐 완벽하지가 않은 거, 그냥 썰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했겠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돌아가실 때 요거 쓰고 돌아가셨어요. 천구에 대하여. 제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양 중심설을 처음 이야기한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한 모델을 잘 알기 쉽게 좀 뒤에 사람이 레티쿠스가 이렇게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중심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는데 지구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꽤 정확하게 갖다 놨어요, 그죠? 태양, 금성, 뭐죠? 수성이네요. 수성, 금성, 뭐죠? 안 맞네?
이거 소리 있네. 수성 금성. 별이 여기 태양을 여기까지 여기 뭘 그려는 그죠? 여기 있네요. 이게 수성, 금성, 여기 지구 이렇게 화성, 목성, 토성까지 세턴이 보이네요. 여기까지. 목성이 더 크게 보이나 봐요. 크게 그려놨네 별을. 그렇죠?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밝기별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또 이렇게 이제 꽤 이렇게 그리고 지구의 둘레를 달이 돌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태양 중심 설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심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잘 설명을 자연현상을 설명을 잘 못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전 모델이죠. 이건 이제 지구 중심설이었고요. 약간 뭐 이심설 이런 거에서 뭐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행성들의 배열 순서 이것이 좀 하고 주기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금성과 수성은 이게 회전 주기가 1년 정도로 비슷하게 보여서 그러면 이제 회전이 빨리 도는 것은 가까이 있고 회전이 늦게 하는 것은 멀리 있고 이것은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근데 셋이 뭐가 더 가까이 있는지를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까 뭐 역행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주 복잡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 중심설로 이렇게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1543년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중심을 전환하면서 더 나은 모델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제 모든 행성들과 해하다를 따로따로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로서 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달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든가 또는 이제 행성들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원 모델을 나중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건 대단한 변화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역행 모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이거 지구라고 보고요. 여기는 P는 이제 뭐죠? 화성이라고 보고 지구 여기 1월달에 예를 들면 1월달에 지구 여기 있고 화성 여기 있으면 화성이 이렇게 쭉 프로젝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예를 들면 2월달에 지구 여기 화성이 여기 있으면 쭉 해서 여기 화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2월 예를 들면 3월에는 여기 3 위치. 근데 4월 달이 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역행한 거죠, 그죠? 1월, 2월, 3월 쭉 가야 되는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니까 역행을 이제 이게 요 태양 중심 설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지구를 갖다 놓고 여기 행성을 갖다 놓고 이렇게 돌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역행을 해설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태양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위성을 역행해야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역행 문제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교황한테 드린 서문을 간단히 보면요, 굉장히 좀 자유로웠던 생각이 그런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전 모델이겠죠. 프톨레마이오스 다르게 천체 운동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제안하니까 그죠? 선행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한 거죠. 지금 하는 과학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들의 책을 다시 읽어 다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굉장히 아주 진짜 플로탄주의자 적이죠. 꼼꼼한 저랑 좀 달리 다시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키케로의 저작에서 그 니케타스가 이미 지구가 움직인다는 가정했다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플루타르커스의 저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서 이런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견해들을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내가 뭐 새로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에 놓는다는 가설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더라도 가설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교황한테 편지도 보내고 헌정도 하는 제스처를 봐서 뭐 사회가 그래도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다행히 다행인데요.
근데 반응은 없었어요 대중에.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내용이 예, 어, 뭐 아무렇게나 설명하면 되지 뭐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뭐 6권이나 해서 그래서 1권은 그나마 열심히 하면 이해하는데 2권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는 6권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태양 중심에 놓다 보면 이 이제 기독교적인 우주론과 이제 신앙을 믿는데 어려움도 양이하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교황과의 뭐 이런 가톨릭과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1616년에 가서 이제 금서 목록이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좀 보시겠지만 그 브루노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걸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래서 그 헤르메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그때 브루노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옹호한 체계를 같이 연자제로 이게 이제 금서가 되고 150년 지나서 금서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돼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 가설에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극소수였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타원 운동을 설명하려면 또 안 맞고요. 타원은 여전히 그리고 이런 그 지구가 공전한다려면 연주 시차가 이제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지구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저희 별이 멀리 있다면 여기서 볼 때 각도와 여기서 볼 때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별이 여기 있다면 이걸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각도가 달라야 되는데 공전 이거 해보면 달라야 되는데 아유 관찰해 보니까 안 달라요. 1월에 잰 거랑 반대, 7월에 잰 거랑 각도가 달라야 되는데 각도가 안 달라. 그러니까 이 모델 틀렸다 이렇게 한 거죠. 너무 멀어서 그래서 각도 차이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때 기술이 안 돼서 맞아요. 제가 여기서는 안 써놨나요? 제일 가까운 별이 이제 알파 센타우르 별, 그게 이제 4광년, 빛으로 4년 가야 되는 태양까지 8분인데 4년 가야 되는 별, 그러니까 각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게 뭐 저는 제가 언뜻 계산했는데 이게 0.008초, 1도에 60분의 1이 분, 그거에 60분의 1이 초, 그러니까 3,600분의 1이 1도에 3,600분의 1이 1초 이런 건데 뭐 거의 몇 초가 안 돼. 그런 당연히 발견 못할 거죠. 하지만 그런 최고의 천문학자로 천문학자들에게 인정은 받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기를 토마스 쿤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혁명적인 아니었지만 혁명을 일으킨 그 계기가 되는 발견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밸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종자들이 이 혁명을 완성해가는 그래서 그 출간된 이후에 이제 영국 천문학자 토마스 딕스가 이제 반사항 망원경도 만들고 굴절 만원경도 만들어서 이제 관찰을 좀 더 엄밀하게 정밀하게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는 무한하고 이걸 이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엔 천국 바운더리를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무한하다, 굉장히 멀다 이런 것도 먼 것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둘레를 궤도에 이제 행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술했고요. 맞는 예측이라는 책에서 그 위에 그 앞에 언급했던 조르다뇨 브루노가 1600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을 당해서 이제 죽어서 52세까지 이탈리아죠.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교황 사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형을 당했는데요. 헤르메스주의, 즉 이제 성서가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서 유래했다. 이집트에 유래했다고 보는 거고 이집트의 신인 토트, 그게 이제 그리스 신에서는 헤르메스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진정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 고대 이집트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헤르메스주의니까 그리고 카톨릭에서 볼 때는 이단이죠. 그랬는데 이제 브루노가 코페르니쿠스 모델을 이렇게 또 신봉했고 또한 태양이 이집트 신인데 그걸 중심에다 놨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브루노가 참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게 우주에는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에 우주 안에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태양 지금도 이제 이런 거 그러냐 아닌 그러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저기 좀 멀리 덴마크에서는 티코 브라이가 있었고요. 자유롭게 1572년에 초신성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 참 그죠? 카시오페아 자리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어딘지 그 환한 별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게 그리고 한 저기 18개월 이렇게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신성이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또 이제 그 77년에는 또 해성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은 해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달 밖의 사건인데 그게 해성이 천구를 통과해서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저 밖에서 우리 태양계 밖에서 왔으니까 천구를 통과해 온 거죠. 대단한. 예. 그래서 이제 천구를 거부한 거예요. 천구 아니다 통과해서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굉장히 좀 돈이 좀 있으신 잘 드시는 성격이 좀 꼼꼼하지만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분 같은데 지체가 높고 지체가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렇네요. 엄친아라고. 네, 청구를 거부했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 해협에다가 우라니버르라는 자신만의 쳤는데 여기 섬 사진도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성을 만들어서 우라니버르는 하늘성이네요. 그렇습니까? 우란 그렇네요. 하늘성이네요. 오늘 그 맨델스존도 엄친아였다고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생일날 오케스트라 단을 아버지가 꾸려서 선물로 주시고 해서 네, 연주 시차를 이제 관측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그 이툴이 그 정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틀렸다.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지금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좀 이따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여기 있네. 아까 알파 센타우리 그 별 가장 가까운 거 4년 걸리는 거 빛의 속도로 연주 시차가 1초네요. 3600분의 1도. 아까 달이 3도였잖아요. 반달에서 그거 10,000분의 1 측정해야 됩니다. 저는 안 하겠어요. 눈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행성이 아무것도 부착되지 않은 채 텅 빈 공간에 떠 있는 것으로 상상한 처업초의 천문학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발전해 오게 되는 이때 사용한 이런 도구들 6분이 상당히 정밀한 6분이 세종대왕 계신 그 다음 한 두세 대쯤 이런 것들을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요거 초신성 여기 카시오페아 자리인데요. W가 대강 보이는데 우리는 밝은 별만 보이겠죠. 밝지 않은 별도 이렇게 해놨다 거기 초신성 슈퍼노바. 여기를 I를 뭐라고 했냐면 네뷸라 여기 노바 뒤는 잘 안 보네요. 노바 스텔라. 노바 스텔라 예 맞습니다. 예. 새로운 신성이네요. 커서 초신성이란 말을 붙인 거. 이때 말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 이 말도 그러면 브라이가 붙였네요. 네.
뭐라고 못 들었어. 셀라베. 아예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각성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게요. 이런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화성과 그 춘분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각도가 몇 도가 되는가를 쫙 이게 보면 소수점이요 초 단위까지 했어요. 이게 각도 도, 분, 초 몇 자리냐면 둘, 넷, 여섯, 7자리 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이하로 1000만 분의 1에 그걸 했다는 거죠. 대단히 이런 것들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 성에서 성 안 가 저 같으면 거기 이것만 한 거예요. 이런 게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을 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델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궤도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이게 그죠? 토성의 궤도로 관찰하면 30년이 필요한 거죠. 20년도 부족한 거예요. 이 시절에는 또 개인이 연구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혼자서 계속. 그렇죠. 엄청나. 네. 나중에 또 막 개인 그 비용 문제도 있는데 여기까지 주로 개인이 하다가 갈릴레이 그때부터 이제 후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런 이제 왕실이나 궁정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케플러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동 연구도 했으니까 와서 같이 봐라. 이걸 가지고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상당히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중앙에 태양을 놓고 그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놓았는데 지구 달이 돌고 화성 이렇게 도는 이런 시스템을 여기도 거리도 좀 고려해서 했죠. 뭐 간격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많이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만 또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 수치를 보고 이 테이블 뭐 엄청난 자료들을 보고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풀어내게 되죠. 좀 더 정밀한 모델로. 이분도 이제 독일이죠. 좀 멉니다. 이분도 이제 신플라톤주의자. 신의 본성은 수학이다. 저도 이제 이런 처음에 수학을 관심 있게 되면서 이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수학이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제곱 법칙으로 낙하가 되고 이게 뭐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게 참 신비스러웠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밀하진 않아서 이렇게 깊이 빠져들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자고 또 엄격한 코페르니쿠스주의자면서 이 브라의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타원인 궤도가 타원이다 이런 처음으로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이나 이런 복잡한 모델 없이 이 타원과 이 속도 법칙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해내는. 그래서 낡은 유산, 아까 이런 복잡한 것들 이걸 다 제거한 대단한 이거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책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다면체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라톤의 다각형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사면체 즉 도형으로 공간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더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20-30년 뭐 없어요. 이 5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정육면체, 우리 주사위, 그리고 오각형으로 된 정십이면체, 면이 12개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정이십면체. 왜냐? 간단한 구조로 큰 걸 만들어낼 수 있게. 삼각형만 하나 만들어내면 정이십면체를 만들 수 있으면 왜? 그 안에다가 DNA 넣으려고. 이렇게 자연은 간단한 거로부터 복잡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개량해서 우리 축구공을 만들었네요.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행성이 5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5개고, 이 다면체, 유클리드 다면체라고도 하고 플라톤 다소면체라고 하고 이 5개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집착해서 여기 이제 여기 육면체에 내접하는 구의 하나의 궤도고 그 안에 내접하는 이 정사면체가 또 내접하는 그 구가 또 다른 행성의 궤도고 이렇게 해서 5개 걸 거기다 다 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자기가 이제 타원 궤도로 설명이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폐기하고 다행히. 그래서 많은 학자는 잘 폐기 안 해요. 고집해서 자기가 틀리는 거 나중에 알아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리고 진정한 과학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딱 그래서 옳은 것을 자기가 폐기하는. 이게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네, 그게 훌륭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과학의 속성이니까. 그냥 몰랐어 썼으니까 알았으면 처음에 그렇게 주장하면 과학자가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정치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다인 속에도 자기가 폐기해서 자기 좋은 모델을 만든 왜 뭐죠? 여기 신플라톤주의자였으니까. 그래서 타원이나 이런 원뿔을 가지고 이렇게 경사로 자르는 게 타원인데요. 타원의 특성이 초점이 2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 여기 하나 앞정하고 여기 실을에다가 실의 길이가 있고 여기 앞정 하나 또 꽂고 실에다가 이렇게 돌리면 타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초점으로부터 이 PA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이렇게 이제 수학적 정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타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초점의 중심이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프톨레 마이어스 모델에서 20문제를 바로 타원의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여기 있으면 돼요.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그걸로 되니까 이제 현대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쌍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두 중심이. 그럼 이제 지금 퀘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양이 중심인데 이심에 해당되는 그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긋나 있는 거죠. 뭐 있다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블랙홀이 그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태양은 아닌 것 아니죠. 있으면 우리가 관찰이 됐겠죠.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한 중심에 태양이 있게 되는 거죠. 한 중심에 태양을 놓고 또 다른 여기 확대해서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행성들은 우리 지구의 궤도를 보면 하지만 이제 엄밀히 보면 이게 타원이었던 거죠. 여기에 태양이 있고 초점 하나 포커스 1, 포커스 2는 지금 비어 있고 지구가 이제 이게 하나 돌고 있고 그럴 때 타원 궤도의 법칙, 넓이의 법칙 우리가 전에 봤지만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멀릴 때는 천천히 돌고 해서 이 면적이 같아지게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등속이 아니죠. 그리고 이 주기 법칙, 이 공정 궤도에 따라서 주기가 더 공정 궤도가 멀면 더 늦게 돌더라. 근데 이런 제곱과 세제곱 관계에 있더라는 것을 이제 야, 기가 막혀요. 그 테이블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노벨상 있었으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뉴턴이 자신이 발견한 운동 법칙하고 이 케플러 운동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유도해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 고생을 좀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 저자는 이분을 높이 평가했어요. 현대 과학적인 방법을 자신 내에 적용했고 자신의 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본 규칙을 마련했다. 그게 이제 과학의 실질적인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될 수 있게 되는. 또한 이제 아까 그 만환경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분이. 그래서 그걸 또 개량해서 훨씬 더 배율이 좋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3배, 5배 이랬는데요. 뭐 10배, 20배 되는 이런 것을 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왜 했냐면 멀리 보니까 그때는 이제 베네치아 그쪽에서 막 굉장히 큰 거였는데 저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저게 해적인지 우리 무역선인지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신기술. 지금 레이더 기술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열심히 잘 만드니까 이걸 잘 팔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도 안 좋았던 것들 폐가 분진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큰 경제적인 이익도 없고 또 이게 과학의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이게 자기가 뭐 최고를 만든 거예요. 세계 최고의 렌즈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성의 위성도 발견하고요. 이 달의 반점들, 태양의 흑점도 이때 발견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더 그렇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격차가 엄청난 인포메이션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의 격차가 생기면 그만큼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철학 인문학 교육 연구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는 이유도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좀 현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갈릴레이가 직접 기술해 놓은 거예요. 달도 이렇게 정밀하게 그 좋은 만원경 있네요. 봐가지고 태양의 흑점도 이렇게 관찰하고요. 눈이 멀 텐데 태양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이 도는데요.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중심설에서 금성이 여기 도는데 이게 돌면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에서 그럴 때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이 빛이 나는 소스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금성이 빛을 반사할 텐데 그러면 금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양에서 여기는 안 보였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성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나 보니까 이렇게 안 바뀌고 금성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태양 중심설이 되면 이게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지동설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거죠. 이런 행성의 위성 변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케플러가 초신성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갈릴레이 위상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갈릴레이도 이제 초신성 이걸 이제 관찰했고 관련된 시도 썼어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초신성은 다른 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천구는 영구 불변하다는 뭐 갑자기 생긴 거니까 천구는 영구 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파의 관념을 완전히 반박하게 되는 거죠. 시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신성인데요. 제목 초신성 갈릴레이 신앙성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감져서 다른 별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뭇 붙박이 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며 모양도 크기도 변하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은 순수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증명되니 지구의 우리에게는 시차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둘레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아주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는 몰랐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갈릴레오가 이제 좀 그 역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풀려나고 왜냐하면 이제 교황하고 교황청의 네트워크가 아주 좋았거든요. 갈릴레오 신문도 꽤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되네요. 그죠? 태양을 그렇게 뚫어져라고 실명. 그게 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신성 관찰 1604년 관찰 이후 우주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썰이 있었어요. 지동설, 전동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천구 영구 불변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돈다. 이게 이제 우주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중부 유럽에서 이제 30년 전쟁 이때 그죠?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억압 종교적인 이유로 또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억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중부 유럽에서는 이 과학적 사고가 성장은 이제 저해가 됐는데 반면에 변두리 영국 더군다나 여기 독일 덴마크 이쪽도 괜찮은데 바다 건너가니까 이제 더
물론 거기도 괜찮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신교가 굉장히 또 이 어려움을 줬죠. 그래서 이 바다 건너서 좀 더 이 케플러의 그 아이디어가 이어져서 로버트 훅, 에드먼드 헬리, 아이작 뉴턴에 이어져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러면서 이 과학혁명이 좀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1시간 했는데요. 조금 더 어떻게 잠시 쉬었다 할까요? 마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하시고 좀 일찍 마셔도 아, 그럴까요? 것 같은데요? 네, 편하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후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정이 이런 걸 이제 후원했어요. 뭐 이해는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따로 힘의 막그 우위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종교로부터 상대적이었던 이 과학을 궁정이 후원한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후원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후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뒷배가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과학 혁명기를 거치면서 이 개인적인 후원에서 이 집단적인 후원 제도인 과학 단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죠? 1660년에 60년 좀 지났네요.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가 이 과학 단체로, 뭐 왕립학회입니다만은 이름만 왕립이고요. 다 우리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머니 또 모아서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 것이죠.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생기고 66년에 300년 전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이때는 이제 좀 최근 일이네요. 최근 일이네요. 그죠? 2000년간 유지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모델이 최근 일이네요. 그래서 이때는 왕립이 좀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급여를 받는 전문 직업인이 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만족이 되니까 새로운 후원자들이 생기고 과학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저도 같이 묻어가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과 뉴턴을 이제 뉴턴으로 이제 역학으로 좀 주제를 좀 전환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편집을 잘 빼주세요. 아, 네. 농담 삼아 했습니다. 뉴턴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데 책으로 보면 코페르니쿠스의 그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요 책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1543년 뉴턴의 그 프린키피아 1687년 한 145년 150년 되는 시기, 요게 아주 혁명적인 확장이 돼서 완성이 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 역학을 완성했다라고 보죠. 뉴턴이 지금까지도 물리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논문 요거 인용 잘못했다가 아주 어려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거 뭐 따로 프린키피아를 뭐 인용할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또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요. 정치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뉴턴 과학은 이런 이 사상이 18세기 이후에 계몽 사상과 시민혁명의 밑거름이 된 거죠. 이제 분석적이고 이제 공정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로 세상을 개혁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우주 지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미신이나 무지나 독단을 이제 배제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혁명의 계몽 사상과 혁명이 가능하게 되는. 네,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또 아인슈타인에 대한 다른 면을 봤지만 오늘은 또 아이작 뉴턴의 다른 면을 잠시 인간의 사찰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 그림 자체가 그림 자체가 인상입니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향에 가서 1665년에 1년 반, 1년도 기적의 해라고 하는 고향에서 그 미적분학, 과학, 만유인력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여러 과학자들이 서로 같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이 좀 더 앞서간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분이 더 앞서간 측면이 있었을 텐데요. 본인이 다 점령을 해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걸로. 그런 과정들을 간단히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반사 만원경을 제작해서 실험해서 그것을 이제 빛의 구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논문을 제출하고 반사 만원경도 기증하고, 그래서 이제 왕립학회 회원이 됐어요. 72년에. 그러면 30세네요. 예, 60년에 이 왕립학회가 생겼으니까 이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10년 뒤에 입단했네요. 그러다가 여기 회장을 1703년에 회장했습니다. 회원만 하다가 30년 후에, 즉 60살에 회장이 됐어요. 이유가 이전까지 로버트 후기 회장이었어요. 돌아가셨구나. 예, 돌아가셨을 때 이어서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20년 이상을 회장을 했습니다. 중심. 예, 그랬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프린키피아라고 해야죠. 1권 볼륨 2. 뉴턴의 대중적인 이미지 뭐냐면, 그죠? 아주 신화적인 존재예요. 뉴턴이 뭐냐면 이 뉴턴의 묘비명에서 알렉산더 포프가 썼는데요.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네. 신이 뉴턴이여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광명이었네. 아주 이거 보면 뭐 아인슈타인은 뭐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우리가 뉴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과학 이론을 잠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때, 지금도 우리가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프리즘도 있고 무지개 현상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백색광이 변해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미세 입자가 그 회전율의 차이로 색깔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론. 그러면 여러분들도 데카르트 잘 아시겠지만 철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또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 물리 아주 기여를 했는데요. 이런 분석적인 사고도 했습니다. 뉴턴이 1671년 회원 가입할 때네요. 이제 그러니까 렌즈 대신에 오목 거울로 반사 만원경을 제작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세계 빛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백색광은 프리즘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굴절률이 다른 단색광들의 혼합이다. 이것을 이제 해서 빛 입자론 이걸 제안했어요. 이제 혼자 처음은 아니었죠. 데카르트가 미세 입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그런 입자 운동은 이제 가설이라고 명확히 제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천적이었던 천적 라이벌 로버트 후크가 7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라이벌이지만 좀 격차가 있는 로버트 후크가 더 시니어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또 파워가 있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진동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파장이죠, 진동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달라요, 이 이론이.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성격 나오죠. 뉴턴은 뭐 잠깐 남들이 뭐라고 하면 오케이, 나 발표 안 해.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남들이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성격이 완벽주의자인데 자기가 최고인데 남들이 여기 편에 전 그림이 편하면 남들이 훅이 여기 구두 신발 자기 걸 닦아주는 것도 하찮게 생각. 그런 정도로 이게 자만심이 컸던 이런 사람이에요. 젊은 때도. 그래서 이제 뭐 논쟁이 생기면 내 이론을 뭐라고 해? 나 안 해. 집에 갈래. 이렇게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쉬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뭐죠? 편집증적으로
그러니까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눈까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어떻게 궁금하니까 찔러 그런 정도까지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후쿠가 죽고 나서 광학이라는 책을 이제 펴는 거야. 누구 나를 이제 비판할 사람 없네 이제. 참 요게 이제 결정적인 실험인데 이중 프리즘. 그러니까 빛이 오는데 하나 있으면 이게 무지개 색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종류가 입자로 다양한데 그 구조율이 달라지게 퍼지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 딱 프리즘 하나 더 넣어 보니까 그게 이제 또 같은 색이 유지되니까 이제 거기 한 입자로 된 거죠. 여러 개가 또 섞여 있는. 그 빛이라면 여기 하나 또 냈을 때 그 빛이 또 퍼져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근데 두 번째는 뭐 그냥 같은 빛 하나거든. 이제 퍼져서 한 파장만 지금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파장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 파장이 그냥 그 파장인 거지. 근데 그것을 이제 입자로 생각한 거죠. 뉴턴은. 뭐 지금 알고 있기는 빛은 입자임의 파동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승부예요. 근데 이렇게 좀 까칠합니다 뉴턴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이 자연적인 운동과 강제적인 사이 그 구분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구분을 없앴어요. 운동은 일괄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적이든 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했던 운동도 법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움직이던 거니까 이게 통일을 시킨 거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통일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맞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에서도 그렇죠. 네 가지 힘을 다 통일해서 하는 이론을 지금 발견해내려고 하고 있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과학의 원리에서 말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관찰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더 맞은 가설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유 인력과 그 운동 법칙 케플러가 만들어낸 그 운동 법칙을 도입해서 천상계 운동, 지상계 운동 이제 구분을 없애버리고 이제서 이제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사고의 체계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가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학을 보면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랬고 구분했고 갈릴레이 역학을 보면 여기서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제 유도해냈어요. 사고 실험으로. 또 우리 잘 알지만 또 이탈리아 피사 가보셨죠? 그래서 여기 큰 거 새 것을 무거운 거 또 가벼운 거 새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같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같은 속도로 낙하하고 낙하하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뉴턴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제곱의 법칙이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제곱의 법칙을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케플러도 제곱과 세제곱의 관계였잖아요. 그런 수학적인 그 아이디어들이 바로 적용이 돼서 뉴턴이 그런 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또 데카르트는 또 아까 유명한 또 이제 물질과 운동으로 자연 현상을 이제 설명하고 관성을 처음 도입한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역제곱 법칙, 중력의 역제곱 법칙. 거리가 두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이제 만유 인력이 생기는데 거리에 제곱해서 약해지는 것이죠. 역제곱. 그래서 천상계 지상계를 통합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운동의 세 법칙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케플러에서 했던.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 훅과 뉴턴. 그래서 이제 훅이 너무한 거예요. 뉴턴이 젊은 사람이 자기 회장인데 학회 회원이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이도 그때는 뭐 과학자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했다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뉴턴이 도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서신 교환해서 이제 하는데 뭐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뉴턴이 그 자기 집에 갔을 때 끄적거린 게 있다. 그래서 자기 먼저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게 이제 성격이 마일드한 훅보다는 강력한 이 사람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또 뭐냐면 그
강한 인상을 주니까 그래서 뉴턴의 업적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뉴턴이 뿐만 아니라 자기 한 거 모든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같은 시기에 각각이 지금 연구에 의하면 각각이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발견한 건데, 그거 내가 한 것도 안 먼저 뉴턴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 걸고 소송 걸고 해서 우선권 자기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는 미적분은 뉴턴이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라이프니츠 동시에 했습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훅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이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뉴턴이 훅 사후에 자기가 회장됐잖아요. 싹 주. 다 모든 자료 다 없애고요. 초상화 다 없애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남아 있지 않아요. 분석에. 진시황 뭐 피스 업 케일. 그런 장렬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바늘로 좀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눈 찌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뉴턴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온도가 내려갔어요. 3도. 로버트 훅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지 지금 아마 생각하면 용수철 운동할 때 훅 생각할 거예요. 나머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훅이에요. 훅 법칙. 그것만 생각나는데 아마 뉴턴이 용수철 법칙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서 남아 있는데 요 세포란 용어 처음 썼고요. 요 현미용어로 관찰해서 마이크로그래피아. 이 뭐 생물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현미경을 사용해서 화석을 관찰해가지고 초기 이상하네 이게 다양한 생물들이 무슨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연관성이 있겠네. 그래서 초기 진화론을 제시도 했습니다. 또 다윈이 혼자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성숙이 right time 조성이 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지지하고 반대네, 그죠? 뉴턴은 입자였는데 둘이 이제 그래서 이 78년에 회장, 20년 이상 회장을 했고, 그래서 이 사교적이었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왕립학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초기에. 그런데 이분이 그 출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근데 우수한데 높지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캠브리지 갈 때 뉴턴 같은 사람은 이제 보통은 종 하나 같이 갔답니다, 귀족이. 근데 혹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서번트, 사환 역할을 딴 사람 역할 해주면서 이제 근로장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그러면서도 그런 엄청난 기여를 한 사교적으로. 그래서 아주 과학자 모임의 그 전형을 만든 영국 왕립학회를 지금도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우리나라도 한두 명 있거든요. 그분들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수여하려고 회원. 저는 참고로 아닙니다. 잘 아시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훅도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그러니까 뭐죠,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는데 자기 거라 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한테 이제 막 편지도 보내고. 뉴턴은 자기가 최고야. 자기 능력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나 혼자 알고 끝날래. 그래서 프린키피아도 안 하려고. 근데 헬리가 제발 해라, 이렇게 훌륭한 책을. 그래서 한 30년 지나서 그 헬리의 자비로 돈 받아서 출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좀 더 늘어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뉴턴이 이제 회장이 됐잖아요. 훅이 죽고 신난 거죠. 이사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훅 관련된 것들은. 경이네. 네. 경하고 똑같네. 자기 검사들 다 꽂는거랑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외국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마음껏 말씀하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 더 해도 되나요? 학회를 그 개인의 권력 기구로 사용하면서 예. 근데 학회를 20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게 모임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이때는 그 대중한테 이렇게 강연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무슨 이게 뭐 과학 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과학자들은 한번 이런 거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의 과학 수준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금요일에 과학 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내서 네, 터치 한번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20년 동안 3번밖에 안 빠졌어. 자기가 다 영향력 주려고 다 주기 사람이고 다 하고 그래서 자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라이벌들 다 이제 여기 라이프니츠 이런 아까 미적분 이런 거 내가 했다. 왕리 바페의 권위로서 자기가 다 한 걸로 역사는 승자의 편이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후기 어떤 사람이냐 뉴턴한테 보낸 편지를 좀 잠깐 보면 그 일 빛의 연구에 있어서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갔다고 판단합니다. 후기 쓴 거죠. 그 주제를 들어볼 사람들 중 당신보다 더 어울리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고요. 당신의 목적이나 나의 목적은 아마도 똑같이 진리의 발견일 것입니다. 핵심을 그죠? 과학자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노골적인 저기를 담고 있지 않다면 뉴턴아 그러지 말고 반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반론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과학이라는 것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실험에서 이끌어내는 분명한 실험의 데이터에 기반한 분명한 이성적인 추론 앞에는 굴복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을 한 회장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은 커서 뉴턴 이후에 우주 속의 인류의 위치를 이해하거나 이해해서 일어난 가장 심오한 변화는 뭐 뉴턴 혼자가 아니라 그 아까 150년간 과학혁명의 영향이죠. 우주가 광대하고 과거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의 다양한 분야로 가서 이제 생명과학, 생물과학에서 이런 게 연관이 돼서 이제 진화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원자의 그럼 물질의 근본이 뭘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화학이지 않습니까? 물리지만 또 이어서 보면 그게 분자가 되고 그게 또 이제 화학적인 현상이니까 화학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연금술만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금을 만들지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 학술적인 게 되면서 이제 신비적인 측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고 더 과학적이 됐다. 이러면서 현대 과학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대략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원자 분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질에 쪼개고 뭐가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뭐지? 금 있어요. 그럼 쪼개면 좀 뭐지? 그런 것들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비어 있거든요. 원자 분자 금이라고 하더라도 뭐 밀도가 뭐 10, 뭐 20 이렇게 되는 거라도 뭐 10,000분의 1 이하만 원자 핵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돌고 있잖아.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뭐 텅 빈 거예요. 쭉 생각해 보면 미시의 세계고요. 거시의 세계 보면 우주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우주 상황에서 별들이 군데군데 있고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은 거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블랙 에너지, 다크 암흑 물질 이런 것들이 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도 비어 있다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생명과학을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면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지금 늘 놀라고 늘 경이로운데 이 빈 거에서 10,000분의 1 되는 공간 전체 중에 여기 진짜 여기서 보면은 뭐 구슬 한두 개가 이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게 원자의 세계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기 전자가 하나가 더 있고 없다로 뭐 전혀 다른 물질이 되고 특성을 갖거든요. 놀라운 거죠.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놀랄 일이 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저 개인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또 좀 이렇게 논의해가면서 좀 쉬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궁금하신 거 이런 관점에서 우선 봤을 때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어요. 저는 뉴턴하고 좀 달라요. 네. 갈릴레오 얼굴이 네. 너무 그 진짜 그 딱 뭐죠? 과학 쇼 이런 거 같은 거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갈릴레오. 그 피사의 사탑 요것도 일종의 과학 쇼 어, 같은 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잘 받은 네. 얼굴을 생긴 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네. 드라마틱하네요. 그죠? 뭔가 어. 설명도 하면서 재밌게 잘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후원도 더 잘. 그렇네요. 원래 이탈리아 편집 놈들이 사기를 잘 칩니다. 토스카나 뭐 저기 이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네. 핀란드로도 뭐 사기를 엄청 잘 쳤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핀란드로는 저기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그 조각을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솜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그랬다 다 소문이 났었는데 네. 그 저기 자기가 한 조각을 땅에 파묻었다가 그거 맞아. 캔에서 와 고기의 것을 비싸게 타먹고 그 맞아. 근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거든요. 삐뚤어져 코 삐뚤어진 상처가 항상 네. 모든 초상에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생긴 상처라고 저희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다 네, 그렇죠. 뒷얘기가 다 있네요. 갈릴레오도 이제 워낙 과학에서 그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와전되고 하는데 네. 그 피사탑 실험을 실제로 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근대 과학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게 수학으로 계산해서 지금 증명을 했대요. 그렇네요. 그래서 무게가 1인 물체가 있는데 떨어뜨리면 다 똑같이 떨어지지? 사람들이 그러면 1과 1인 물체를 묶어서 다시 떨어뜨려 보자. 그럼 갑자기 1, 2개가 빨리 떨어지겠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반박하면 사람들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그 관찰적인 과학으로부터 그 수학적 증명, 수학적 자연과학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인문학 쪽에서는 그렇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게 관성 법칙도 아까 그 사고 실험으로, 상상 실험으로. 사람들이 피사탑도 스토리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또 궁금한 거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철학에서도 이제 과학혁명 지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수학적 자연과학을 넘어가는 사실은 관찰에서 실험으로 건너갔다 과학적 방법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좀 조금만 더 그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라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하면. 네, 글쎄요. 뭐 궁금한 게 뭔지 좀. 그 실험이라는 것은 뭐 가설을 먼저 세우고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음. 뭔가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자연이 측면에서. 거기에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네. 이제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알려진 모든 이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려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을 하고 데이터가 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했을 때 그걸 설명하는 무슨 것을 다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이제 세우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현재 있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이 뭘까? 그러면 가설이죠. 가설은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들었으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이런 현상들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실험을 더하면 이걸 더 증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디자인하죠. 그러면 이제 그 실험을 해서 그걸 서포트하거나 그러면 가설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실험이 안 맞아. 그 가설이 안 맞아. 실험 데이터에.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설을 또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가설 2가 생겼네요.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루어졌던 그 데이터들이 추가 데이터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추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한. 그럼 그 데이터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가설 2. 그러면 이제 가설 2를 검증할 수 있는 또 실험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게 과학의 점진적인 발전. 그래서 존 그리비는 혁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거쳐져 온 거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아까 그 덴마크 누구였죠? 티코 브라이? 네, 브라헤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케플러가. 그 뒤에 케플러가 연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렇게 네. 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 점진적인 네, 그렇죠.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약간 감동이. 그렇죠. 제가 데이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그 데이터를 무단으로 썼다고 그 유족들이랑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 그 책에서도. 네, 그 같이 연구를 뭐 그러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긴 한데. 사후에 그냥 또 공동 연구를 했으니까 그걸 또 사실 권리도 있는 거죠. 케플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쪽에 그죠? 그게 성에 가서 한 거니까 소유권이 그쪽에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뭐 그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갔나 모르겠어요. 소유권.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데이터나 많은 이론들을 잘 통합한 사람이 가장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오늘은 안 나왔지만 뭐 제가 기억하기로 뭐 맥스웰도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그렇죠. 잘 데이터 플러스 뭐 이론들을 통합했던 사람들. 결국 유명해지는 통합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종이와 종합적인 사고와. 저도 이게 이게 숫자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거기에 좀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좀 낫지 않느냐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뭐 티코브라의 이런 데이터 가지고 케플러가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게 그런 게 가능한지.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영리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영리한 사람. 그러긴 해요. 그죠? 범접하기 힘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 이렇게 가는 데마다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지 맞는 때에 맞는 장소에 없었다 뿐이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위에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 뉴턴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갖다 그런 걸 빨리 바뀌어야 돼. 과학 네. 그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막 사실적인 그런 지식을 좋아하고 네. 이런 아이들이 보면 되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뭐 감성이나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들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 내가 많이 발달하면 한쪽이 조금 부족해지나. 맞습니다. 네. 그렇죠.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한쪽에 그것이 재밌고 그거에 빠져들니까 네. 다른 거는 아무래도 균형을 잃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어떻게 그 일부러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좀 최대한 그 균형을 잡으려고 이런 과학자나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것을 전혀 인커리지 하지 않는 사회 문화라. 왜냐면
성과나 결과 위주만 보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인성이 있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런 좀 더 사회 문화를 바꾸기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좀 전파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될 텐데요. 딜레마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좀 뉴턴이나 이런 되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쪽에 빠진 사람들. 이래야 뭐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디테일에 막 파고 들어가야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사실 없거든. 균형 잡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 이전에 사람이니까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좀 받아는 들여야 되는 그냥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의 탤런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통 너드라고 하죠.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쪽 어느 사회나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전문적인 그런 게 빠지게 되면 아마 아무래도 그것만 하다 보면 다른 밸런스를 잃기가 쉽겠죠. 뭐 과학이나 공학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인문대 쪽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파고드는 양반들은 파고들면 또 소통이 안 돼. 그러게. 분석처럼 언어처럼 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과학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뉴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수학하는 사람들에서는 뭐랄까 순수한 이상함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순수한 이상한데 그런 또 사심이 없는 이상함. 왜 수학 세계를 하다 보면 뭐 사심 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세계, 실질적인 세계, 천 세계, 지상의 세계에서는 천상의 세계고 수학은 지상의 세계,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여기서는 이제 사심이 있게 되는 건데 욕심도 있고. 이데아의 세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의 세계니까.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과학자 이름 보면서 몇 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랑 이렇게 갈릴레이랑 뭐 기존에 아는 그런데 오늘 수업 듣고 이제 딱 그 뭐 브라이언 케플러 그렇죠. 뭐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시야가 넓어졌어.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 책 읽으시면 좀 더 재밌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못했던 그런 또 내용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나중에 책 정보 카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